자, 이제 우리 책에서 보니까 320페이지요. 금융. 얘도 실제 매년 한 6개 정도의 시험에 나온답니다. 금융에서. 보통은 6개, 최저가 6개죠. 보통 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 9개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하죠. 금융이. 자, 일단 제일 먼저 금융 이 말입니다. 물어보자고요. 금융이란 말 뜻이 뭐예요? 네? 돈은 돈인데 무슨 돈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항상 물었을 때 금융 딱 쓰는 순간 남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 돈을 끌어오는데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분 형태로 끌어올 수 있고 반대로 부채 형태로 끌어올 수 있어요. 부채. 그래서 얘는 자주 시험 나오는 건데 이 말입니다.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 중에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지분이 뭔가, 지분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보통 주식을 사면요, 반드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가 보장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때에 따라 손해 볼 수도 있죠. 이익 볼 수도 있죠. 그런 게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은 투자한 한 대가에 대해서 나오는 수익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더 적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꾸로 부채는 뭐 있습니까?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은행 대출. 대출 같은 건데 얘는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게 부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구분하시고요. 두 번째, 자, 과연 지분 금융에 대한 예가 뭐가 있을까 묻거든. 이런 거요. 첫 번째 보니까 신디케이트가 있어요. 우리 아마 강의는 돼 있죠? 몇 페이지죠? 40페이지. 네, 거기 있을 거예요. 40페이지. 두 번째 보니까 조인트 벤처가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습니다. 그럼 특히 금융만큼 우리말로 돼 있는 걸 보지 말고 영어 약자로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용어이지만 학자마다 쓰고 있는 용어가 다 틀려. 그래서 반드시 시험을 치면요. 시험 낼 때 꼭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쓰거든 반드시 그 뒤에 갈로 속에 영어 약자를 꼭 써주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네 혼자 알고 있는 용어 쓰지 말라는 말 뜻이. 그래서 반드시 영어 약자라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츠. 그 다음에 펀드.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뭐 있으면 영어지. 몽땅 다. 그러니까 영어 나온 순간 전부 지분이야. 볼 거 없이. 다음은 우리말 딱 한 게 있어. 유무상 뭐가 있습니까? 요것만 우리말이에요. 거꾸로 보니까 부채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저당 대출. 그럼 저당 같은 말이 뭐냐? 모기지. 그러니까 모기지란 말이 원래 저당이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탁증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사채도 뭐 부채 맞지 이거. 그죠? 그리고 조심할 건 무조건 B가 붙어 있는 건 전부 다 부채다. 부채. 그래서 MBS, CMBS, ABS 이런 게 전부 있습니까? 부채 속에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엄청 많이 물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지만 일단 이걸 통해서 OX 문제를 풀어볼게요. OX 문제. 자, OX 문제 보세요. 금융기초에서 8번, 9번이 그런 문제인데 일단 8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끝에 뭐가 있습니까? 끝에 뭐 있습니까? 요건 지분입니까? 부채입니까? 지분이지? 니은번 뭐나 있습니까? 영어나 있습니까? 영어 지분 오케이. 신디케이터.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번 뭐죠? B나 있지. NBB. B는 무조건 부채야. 부채. 그 다음 니을번 리츠. 지분. 미연번에 쭉 가보세요. 끝에 뭐 있습니까? 펀드지. 그래서 이건 지분 속에 포함되죠. 자, 9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부채가 있는 걸 모두 골라라 이겁니다. 자, 기억 영어지. 니은번은 영어지만 그거 뭐 있습니까? B. 백히드. 저기 B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부채죠. 그 다음 디귿번 끝에 뭐 있습니까? 사채. 이건 뭐요?
사채, 부채지. 우리 사채는 반드시 갚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니얼번 보니까 끝에 뭐 있어? 요건 뭐지? 지분. 다섯 번째 번에 신디케이트 나 있죠? 영어 나 있지? 그렇게 묻는 방식 문제가. 그러니까 이건 자주 묻는 지문이고 꼭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남 돈을 빌려갈 때 주로 어떻게 빌려갑니까? 지분 형태입니까? 부채 형태입니까? 부채 중에 주로 어떤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까? 요걸 많이 쓰고 있지. 고담 쓰고 있는 방식이 이 방식이지. 돈이 없을 때, 그지? 그래서 일단 보니까 저당 대출과 좀 봐보자 이겁니다. 보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 은행 돈을 끌었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갔는데 이게 뭐냐? 토지금융이에요. 거꾸로 두 번째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갔는데 이게 무슨 금융이죠? 주택금융이죠. 그죠? 그러니까 의미를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간다. 토지금융. 주택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빌려간다. 이게 주택금융인데 주택금융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잠시 일반인들 보통 돈을 빌려가는 목적은 둘 중에 뭐 할 목적이에요? 주택금융이죠.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말 쓰지 않으면 전부 다 금융은 주택금융일 걸 가정합니다. 주택금융도 사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간다. 소비금융. 집을 짓기 위해서 빌려간답니다. 개발금융이라는 게 있답니다. 물론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된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비금융은 집을 살 목적이고 주택금융은 뭐 있습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빌려가는 거랍니다. 일단 그런 정도 보시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험 나오냐는 건데, 자, 우리 OX 문제 16번. 제가 자꾸 문제를 보여주는 목적은요, 이 내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문제 아시라고. 그 답은 의미가 없어 진짜. 16번 무슨 금융? 잠시. 얘는 누구하고 비교하지? 그지? 자, 거기 보니까 소비금융 안에 보니까 핵심 키워드가 있어. 구입한다는 거지. 구입이 소비지. 그죠? 그래 가야 돼. 그러니까 다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핵심을 보셔야 돼요. 자, 일단 그런 형태의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반대로 여기에 나면 어떡합니까? 건축한다, 뭐 개발한다 이 말 나오겠지. 그죠? 그런 형태로 내용을 따라가시라 이겁니다. 물론 그 외에 나머지 내용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11번 문제. 11번. 자, 일단 11번 제목이 뭐요? 금융이 뭐라고요? 자금을 활용하는 거지. 뭘 하기 위해서? 앞에 뭐 붙어 있어? 부동산 붙어 있잖아. 부동산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금을 운영 또 활용하는 거지. 그 OX 맞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용을 볼 때 절대 안에 글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큰 키워드가 뭐냐를 자꾸 따라가시라고요. 그래야만 그 내용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쓰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자, 320페이지는 볼 거 없어요. 321페이지 보니까 큰 2번 2절 부동산 금융이 있습니다. 1번 부동산 금융에 대한 의의가 있다죠. 네, 가볍게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 보니까 큰 2번 부동산 금융 구분이 크게 두 개 있잖아요. 뭐뭐 있습니까? 소비금융과 개발금융.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문제 풀었듯이 그 소비금융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째 줄이죠. 구입하거나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게 핵심이지. 그죠? 그 다음에 갈로 2번 갑니다. 개발 금융이 있는데 거기서 뭐 있습니까? 핵심이 뭐요? 건설을 촉진한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뭐 공급자한테 뭐 한다 이 말 나오죠. 나오면 전부 다 이건 개발 금융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척 갑니다. 큰 3번 금융의 필요성 알 필요 없습니다. 금융 기능 그냥 넘어갑니다. 뒷장 큰 5번 금융 원칙 난 모르겠어.
자, 그다음에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라고요. 325페이지 자, 7번 금융시장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가볍게.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327페이지 이제 하는데 그 3절 저당 대출 제도 있죠. 자, 여기서 보니까 어디까지 보시는가 하면요. 여기까지 보셔야 돼. 쭉 가서 340페이지까지예요. 그러니까 327페이지부터 340페이지, 즉 3절 전체입니다. 이게 무조건 한 문제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린 보통 여기 통상적으로 묶어서 뭐라는지 하면 이렇게 한답니다. 은행에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죠? 여기 뭐라고? 상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 상환 방식이 있더라. 우리 이걸 가지고 책에서 뭐 있습니까? 3절에서 저당 대출 제도라서 나왔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제일 먼저 볼 게 뭐냐? 첫 번째 우리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먼저 합니다. 자, 우리 아마 여기에 설명된 게 강의 노트는 41페이지 있죠? 요 딱 한 장에 한 장. 그 41페이지 내용만 딱 한 장 보시면 돼. 그것만 딱 정리하시는데, 일단 좌측에 보면 대출 기초가 있죠.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암기해서 딱 나오는 순간 답이 그냥 그대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또 단답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요거부터 합니다. 그럼 보통 이거 아셔야 돼.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적용되는 금리를 통칭해서 뭐라는 겁니까? 명목상 금리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다시요.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부과되는 금리가 뭐냐? 명목상 금리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 금리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고정금리하고 무슨 금리가 있습니까? 고정금리가 뭐예요? 대출 받는 기간 내내 동일한 금리 가는 거지. 거꾸로 변동금리는 뭐예요? 대출 기간 중에 뭐 금리가 변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먼저 아시는데 잘 보세요. 이제 고정금리에서 명목상 금리는 어떻게 책정되는가 하면 이래 된답니다. 실질금리에다가 위험률에다가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식 다를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이 말 나오지. 나오는 순간 이게 무슨 금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설명한 건 무조건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을 먼저 아시라고. 굳이 이 공식을 암기하려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변동금리를 보니까요.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그 다음에 가산금리를 더해준 게 누구냐고 이게 변동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기준 또는 가산 이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이건 변동금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마시라고요. 이때 보니까요. 이 기준금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보니까 CD금리, 즉 양도성 예금금리죠. 또 코픽서 이런 게 나오는 순간 전부 이건 변동금리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거꾸로 가산금리는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뭐 있습니까?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 가산금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때 보니까 우리 분명히 변동금리는 대출 기간 중간 금리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보니까 변화가 있는 게 이 기준금리가 변화가 있냐 아니면 가산금리가 변화가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 매달마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발표하죠. 그죠? 뭐를 갖다 동결한다 또 올린다 안 된다 합니까? 기준이지. 그죠? 그래서 반드시 기준금리가 변화가 있는 거지. 가산금리를 한번 정해지면 무조건 똑같이 갑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가산금리는 1.1, 뭐 0.9 쓰면 이 금리를 계속 여기다 그냥 더해준다고 이거는. 항상 여기서 가산금리는 무조건 고정돼 있더라.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보시라고요. 문제 풀 때. 이걸 먼저 아셔야만 있죠. 다른 내용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험 나오는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우리 저기 있는 OX 문제 22번과 24번처럼 시험 내겠네. 22번과 24번. 20은 무슨 금리? 뒤에 뭐 들어와 있어? 아직 기준금리 이런 말 들어와 있죠? 그럼 맞는 거야. 자, 24번 가자고. 뭐 나 있어? CD는 고정입니까? 변동입니까? 변동이지. 그렇게 문제 문다 항상. 그럼 여러분 알 건 뭐요? 괜히 이 공식을 또 암기는 하지 말라고요. 응? 할 필요 없으니까 이런 비슷한 말 나온다. 이건 변동이고. 하여튼 이딴 말 나오더라. 이건 무슨 금리? 네, 그렇게 마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시 강의 노트. 자, 두 번째 갑니다. 예, 특히 이제 위험에 대해서 알 건 위험. 자, 위험 중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과 그다음 두 번째 조기 상환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그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과 조기 상환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물어보자고. 채무 불이행률 말 뜻이 뭐예요?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지. 누가? 차입자지. 그러니까 차입자의 개인의 어떤 문제된 돈을 갚지 못한다고.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누가 이 위험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차입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 두 번 조기 상환 위험. 조기 상환이 뭐냐? 자, 잠시 보세요. 이런 게 조기 상환입니다. 제가 있죠. 5년 전에 돈을 빌려갔어. 응? 10억이란 돈을 빌려갔는데 20년 동안 돈을 갚을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5년 경과된 현 시점에 현시 보니까 남아있는 잔금을 보니 잔금이 현재 6억 정도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내가 갚을 능력이 생겨. 그래서 제가 이 은행에다가 돈을 갚았어. 대출 기한에다가. 자, 이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곧 이게 조기 상환입니다. 만기 이전에 돈을 갚았으니까. 그럼 이때 보니까 돈을 빌려줬던 대출자 입장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줘서 매년마다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어떻게 쓰겠다 보면 그 계획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5년 되니까 뭐 있습니까? 갑자기 얘가 원금을 싹 갚는 거야. 남아있는 잔금을. 그럼 남아있는 기간 동안 대출자는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올 수 있는 위험이 뭐냐?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은행들 보통 뭐 있습니까? 조기 상환되면 뭘 부과시킵니까? 페널티, 위약금 부과시키죠. 목적이 그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결국은 조기 상환되어짐에 따라 누가 손해봅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대출자가 갖고 있는 위험이다. 이 말을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예,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항상 2번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묻거든요. 만약에 예상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실제 인플레이션 중에서 항상 기본 전제는 이게 더 높다면 이라고 시험 나와. 나오는 순간 누가 이기고 누가 손해될 것인가 이걸 항상 묻는 거예요. 자, 일단 하나 물어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만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돈을 빌려주었던 대출자가 손해보겠습니까? 돈을 빌려간 차입자가 손해보겠습니까? 응? 자, 다시 할게요.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에요. 금한동 값이 1년 전에 보니까 10만 원 하던 게 이제는 20만 원 뛰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맞죠? 근데 보니까 얘가 10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어. A한테. 그래서 1년 후에 보니까 현재 받는 금액이 11만 원 이자까지 받았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 금을 사겠습니까? 돈 빌려주겠습니까? 그죠? 금 사겠지. 그죠? 10만 원 되었던 게 20만 원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돈을 빌려준 얘는 이것만큼 화폐 지분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차이만큼. 결국 누가 손해요? 빌려준 대출자 손해를 보게 돼 있다. 항상. 자, 일단 이것부터 정리해야 되겠네. 다시 할게.
요거보다 중요한 이걸 먼저 하세요. 네? 인플레이가 발생되었으면요. 항상 이익과 손해가 있어. 이익과 손해가 있는데 어쨌든 이익은 대출자가 손해 봅니까? 이익 봅니까? 아니면 차입자 이익 봅니까? 아까 했잖아. 이익은 차입자지. 거꾸로 손해는 누구요? 대출자죠. 그럼 채권자, 채무자 누가 이익? 채무자가 이익이고 채권자가 손해고 임대인, 임차인 누가 이익? 임차인이 이익이죠. 임대인이 뭐요? 손해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없는 분이 이익이야. 있는 놈 피본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있습니까? 인플레이가 발생되면 이 말 쓰거든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OX. OX. 맞잖아요. 없는 분이 보면 이익이잖아. 있는 분이 피본다고요. 결국은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쓰기도 한다고요. 사실은 인플레이션 가지고. 일단 이런 개념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 전제적으로. 그러면 자 가볼게 이제. 요 내용 다시 할게 이제 이런 거요. 자, 내가 현재 은행 돈을 빌려갈 거예요. 빌려가는데 이때 보니까 우리 항상 지금 쓰고 있는 금리는 고정금리예요. 자, 이때 실질 금리가 보니까 현재 3% 정도 된대. 근데 앞으로 예상컨대 3년 후에 예상 인플레이션이 4%가 발생할 걸 고려한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줄 때 잘 알지만 고정금리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미리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금리 7%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금리 계속 갈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런데 보니까 실제 3년 되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이 여기 5%가 발생한답니다. 이게 더 높은 거지. 원칙은 얘는 몇 프로 이자 줘야 됩니까? 몇 프로? 줘야 될 걸 이제 몇 프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은행들이죠. 그러니까 대출자가 손해보고 이익은 사입자예요. 그래서 안 되면 이거 같이 묶어 보시라고요. 이렇게 묶어서 똑같은 거니까. 하여간 그런 형태로 내용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없는 분이 무조건 이익이 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거기 있는 3번 갈 거예요. 이제 3번. 3번은 뭐냐? 차입자가 조기 상환했을 때 유리한 방식은 어떨 때 훨씬 더 유리할 것인가 따져볼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이거요. 자, 다시 해보자고요. 내가 보니까 5년 전에 은행 돈을 빌려갔어. 그때 보니까 설정된 금리를 뭐라 하냐?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계약금리, 약정금리 또는 저당금리란 말 쓰였을 때. 그러니까 최초에 내가 돈을 빌려갈 실제 뭐 적용된 금리가 계약금리입니다. 근데 현재 있죠. 과거와 똑같은 담보 물건 가지고 현재 다시 은행에 저당 설정하면요. 이때 형성된 금리가 현재 시장에 형성된 금리가 이걸 시장 금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높을 때 이 차입자가 이 돈을 갚을 것이라는 문제가. 자, 첫 번째. A 같은 경우 보니까 5년 전에 내가 실제 은행에 저당 잡았던 금리가 10%인데 지금은 시장에서 8% 정도 금리가 되고 있답니다. B 같은 거 보니까 10% 이 저당 잡혀 있는데 지금은 시장에 12% 현재 금리가 형성되고 있답니다. A 같으면 얘가 이 돈을 갚겠습니까? 계속 하겠습니까? 갚고 새로 저당 설정하겠지. 따라서 뭐 항상 보니까 이와 같이 계약 또는 약정 금리가 더 높을 때 차입자와 조기 상환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거꾸로 이 경우는 계속 가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 한마디로 시장 금리가 무조건 떨어지면 뭐합니까?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면 기존 대출을 갚겠죠. 이런 걸 뭐라 하냐? 다른 말 조기 상환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쓴답니다.
자, 그다음요. 예.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네 번째를 다시 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런 조건입니다. 현재 실질 금리가 3%예요. 3년에 보니까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뭐 있습니까? 4% 발생할 거래. 그러면 고정금리는 대출 시점에 이 인플레에 반영되지. 그럼 현재 뭐 있습니까? 금리 몇 프로? 7% 계속 가겠죠. 변동이란 것은 최초는 얼마요? 3% 가다가 나중에 인플레 발생되면 그때 가서 뭡니까? 금리 올라가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최초 대출 금리는 동일한 조건이면 누가 더 낮습니까? 변동이 더 낮다는 거예요. 낮은데 항상 묻는 게 그 이유가 왜 그럴 것인가 묻는 게 문제가. 보세요. 원래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그럼 대출자 차입자 누가 손해죠? 손해. 얘가 손해죠. 그죠? 손해인데 이때 뭐 있어? 인플레 발생하면 금리를 뭐 하지? 금리를 올릴 거 아니야. 올리면 이 위험은 누가 이제 떠안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이 말입니다. 왜 최초 대출 금리가 변동 금리가 더 낮을까 묻거든. 인플레가 발생되었을 때 결국은 이 위험을 누가 증가시킨다?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차입자한테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최초 대출 금리가 변동이 더 낮다는 거예요. 5번 마찬가지 5번도. 따라서 대출자가 훨씬 더 선한 방식은 무슨 금리라고? 변동이죠. 왜 그런 게 이유 묶은 똑같은 거야. 이유 묶거든. 인플레 위험을 차입자한테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고요.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책 볼게요. 자, 일단 책을 보니까요. 저기 있는 328페이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밑에 양갈로 3번 융자 비율. 우측에 329페이지 양갈로 3번 예, 총부채 상환율이 있죠. 이건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제가 다시 할 겁니다. 얘는 꽤 중요한 이건 좀 계산 문제예요. 그냥 지금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넘어가시고 자, 뒷장 가보겠습니다. 예, 330페이지 갈로 4번 이자율 나 있습니다. 자, 잠시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331페이지 보니까 박스에 보니까 공식이 있지. 명목 이자는 실질 이자 플러스. 그럼 잠시 이거 한번 봐보세요. 거기 설명 자체가 고정금리 묻는 겁니까? 변동 묻는 거요? 고정금리 묻는 거죠. 통상적으로 있죠. 이걸 빼버리게 설명해서 합니다. 실질 금리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 다 하자 없어요? 똑같은 논리니까. 자, 일단 거기 있는 설명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건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자, 그다음에 예. 그다음 볼 게 뭐 있냐? 거기 보니까 이 갈로 5번입니다. 갈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가 볼게요. 자, 갈로 동그라미 1번 이거 무슨 금리예요? 변동입니다. 좀 적어 놓으세요. 우리 책은 막 섞어 놨는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박스는 고정금리고 갈로 5번에 있는 동그라미 1번은 이건 변동금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변동금리.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기준금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CD금리란지 또 뭐 있습니까? 뭐 코픽스가 있죠. 이런 거 설명하는 거고 또한 이 밑에 3번 나 있죠? 가상금리는 설명 쭉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맨 끝에 줄 마지막에 뭐요? 차입자의 신용도 등을 통해서 평가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 아시라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자, 일단 이제 지금부터 뭘 할 건가? 이거 할 거예요. 우리 아마 이거 혼돈할 수 있는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할게요. 크게 우리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금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맨 먼저 고정금리가 있고 두 번째 무슨 금리? 한 개 돼 있어요. 그게 뭐냐? 가격, 수준, 조정, 저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4개. 자, 다시 보세요.
요거 먼저 정리합니다. 결국 고정금리는 이게 사실 요 두 개 차이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이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과연 어디에다 반영할 것이 하는 거예요. 고정금리는 보니까 고정금 인플레이션 대가가 금리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잔금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이거 아닙니까? 네, 다시 보세요. 실질 금리가 3%고 앞으로 3년 후에 예상된 인플레이션 4% 발생하면 요 인플레이션 어디 반영합니까? 금리 속에 반영되지. 반영하되 미리 반영합니까? 인플레 발생 후에 반영합니까? 거꾸로 변동금리 보면 인플레이션이 금리 속에 반영돼 있지. 돼 있지만 이건 사전 반영, 사후 반영. 사후 반영 그 차이라고. 따라서 보니까 둘 다 뭐 있습니까? 얘는 금리 속에 반영되는데, 예? 반영되는데 얘는 사전에 미리 반영하는 거예요. 거꾸로 변동금리는 뭐 있습니까? 얘도 금리 속에 반영하죠. 인플레이션 오죠. 그렇지만 얘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인플레 발생 후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요 차이가. 난 물어보자고요. 아니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은 사실은 금리 가치가 변합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화폐, 원금에 대한 가치 떨어집니까? 인플레이션은 원금에 대한 가치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얘들 보니까 금리를 점점 더 변형시키더라 이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 사실 이론상에서.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번역해서 만들어진 게 가격 수준. 그럼 참고로 이 가격 수준을 보시라고. 남아있는 잔금을 조정한다 말 뜻이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자유를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잔금을 뭐 있습니까? 예, 변형해서 인플레 대가에 대해서 보상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때 각각마다 이 구체적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책에서 보니까 우리 일단 고정금리를 제가 좀 이따 볼 거고요. 예, 변동금리 보니까 333페이지 양갈로 2번에 있습니다. 양갈로 2번에서 갈로 1번 무슨 금리? 가, 변, 이자율 나 있죠. 두 번째 무슨 금리? 조정, 이자율.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재협상 뭐요? 이자율 조정저당이죠. 그다음 뒷장에 뭐가 있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그 놈은 집안 다른 집안이에요. 예? 갈로 4번이 아니라 다른 집안 쓰자고. 뭐로 쓸까 이거는? 양갈로 3번 쓰면 되겠죠? 예, 이걸 양갈로 3번 바꾸자고. 얘하고 지금 같은 집안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집안에 이거. 응? 자, 일단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 하는데 한 번 더 할게 이제. 그러면 잠시 책을 한 장 더 넘어가서 335페이지 보니까 큰 4번 저당 상환 방법이 있어요. 그죠? 자, 거기서 보니까요. 예. 자, 일단 그게 뭐냐? 첫 번째 무슨 금리죠? 원금 균등 상환.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최종권 점정이죠. 자, 이런 우리 거기 있는 뒤에 보니까 저당 상환 방식에서 있죠. 여기 보세요. 요거 세 개만이 고정금리야. 혼돈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 책이. 물론 그 네 번째 계단식 방식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까? 기타 상환 방식 그런 건 보는 게 아닙니다. 보지 마세요. 예.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걸 먼저 컨트롤 먼저 보시라고요. 돈을 빌렸을 때 갚는 방식,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와 가격 수준 조정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방식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자, 그다음 밑에 이 방식이 있는데 실제 우리 공부할 것은요. 요것만 하시면 돼. 무조건 얘가 시험 나올 거니까 요거 세 개 마시라고요. 하는데 일단 밑에 있는 요거 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자, 보세요. 가변 이자와 조정 이자 요 두 개를 먼저 구분합니다. 요 두 개는 뭐냐 이거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금리 속에 반영을 가는 건데 앞에 있는 가변 이자는 반드시 인플레 발생 즉시 금리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은 보통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금리를 변화시키는 게 이게 뭐냐? 가변이자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있는가면 인플레 변동이 굉장히 심할 때 얘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보내서 만들어진 게 조정 이자율 저당입니다. 얘는 뭐냐? 어쨌든 인플레 발생 즉시 금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방식이 뭐냐? 조정 이자예요. 근데 보면 얘도 어떤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은행들은 보니까 인플레 발생하면 그 즉시 금리 올리겠지. 근데 거꾸로 디프레이션 발생하면 금리 금방 낮추겠습니까? 그건 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내서 만들어진 게 제협상이에요. 물론 우리 원래 금리가 이게 발달된 순서 이런 순서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발달 순서가. 자, 근데 이 재협상은 개념 정도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협상하지. 뭐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앞에 뭐? 제가 뭔데? 다시 일정 기간마다. 이런 개념 아시면 돼요. 얘들은 절대 안에 있는 글자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한 게 누구 거냐 이거 마시면 돼요. 자, 그럼 설명 드려볼게요. 이런 거요. 재협상 이자율 조정 저당은 돈을 빌려주었던 대출자와 돈을 빌려갔던 차입자가 일정 기간마다 보통 이게 3년 또는 5년마다입니다. 마다 뭐에 대해서 이자율에 대해서 협상을 가진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문제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첫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 얘는 반드시 이자율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잔금, 원금을 뭐 있습니까? 원금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반영을. 자, 무슨 말인지 실제 해볼게요. 이런 거요. 앞에 있는 재협상부터 설명할게요. 재협상. 자, 이게 재협상입니다. 우리 3년마다 이자 협상 하자라고 계약했습니다. 하면 최초 있는 금리가 3% 갔으면요. 3년 동안 어떤 변동이 있든 무조건 금리 3% 가는 거야. 그래서 3년 전에 다시 협상한다. 해서 이렇게 5% 되었죠. 또다시 3년 동안 무조건 뭐 있으면 금리 5% 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가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재협상 이자율 조정 저당이라고요. 자, 반대로 여기 있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이런 겁니다. 최초에 내가 돈을 빌려갔어. 10억이라는 돈을 빌려서 30년 동안 돈을 빌려서 매년 동안 원금 이자 갚는데 이때 보니까 한 4년 정도 경과되니까요. 남아있는 잔금이 얼마 정도 남아있는 보니까 9억 6천 정도 남아있죠. 9억 6천. 자, 근데 이때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이게 보니 인플레이션이 5% 정도 발생했대. 하면은 이것만큼 이자율 자체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여기 원금의 현재 가치가 얼마 떨어졌냐 보니까 4,800 정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 여기 있는 이 화폐 가치 손해본 거 있죠? 이걸 원금 속에 가산시킨다고. 그럼 문제는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잔금 얼마 되겠습니까? 10억 800 되겠죠? 이 돈을 또 갚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뭐냐고 이게 남아있는 잔금을 조정한 데서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에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엄청 사실 불리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좋다. 이때 쓰고 있는 이자는 어떤 이자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우리 보니까 이자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명목상 이자 쓸래 아니면 실질 이자 쓸래 이게 중요하다고 사실은. 자, 우리 보니까 명목상 이자. 여기 있네. 이게 명목 이자지. 그죠?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지.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이자를 명목상 이자 쓰면 어떤 문제 있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인플레 발생된 걸 원금에도 가산시키고 또 이자에 가산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중계산 되겠네? 그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요놈이 없는 걸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왜? 그래야만 결국 뭐 있습니까? 원금에 그냥 반영하면 끝나니까. 얘가 없는 이자 무슨 이자? 그러니까 반드시는 실질 금리만 쓸 수밖에 없다고. 이런 게 중요하다 분명히. 자, 마지막 한 번 더 갑니다. 최초 빌려간 금액이 얼마요? 남아있는 잔금은? 이게 더 크지? 이 말은 결국 부채가 점점 뭡니까? 증가된 거지. 돈은 갚았어. 갚았지만 부채 더 점점 커진다는 거야.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부의 상환이다. 이렇게 쓴다고 쓸 때. 응? 그래서 특히 여기서 뭐 이 가격, 수준, 조정, 저당만큼은 이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 이건 충분히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지문이라고요. 응? 자, 일단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지만 힘들면 어떡합니까? 나 같으면 이거 안 해. 응? 안 하고 오직 일관성 있게 고정금리는 무조건 할 거야. 어차피 고정금리 장난칠 거니까. 자, 일단 고정금리 방식이 크게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3가지죠. 자, 저기 있는 내용을 항상 공부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고정금리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반드시 이 그림을 그려서 시험장 가시라 이겁니다. 그 말 뜻이 뭐냐 이거요. 첫 번째 보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매년마다 은행에 갚는 금액은 원금만 갚습니까? 아니면 원금 이자 합계를 갚습니까? 그걸 말하냐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자, 항상 고정금리가 딱 나는 순간 무조건 이 그림을 그리시라고. 딱 3개의 그림을 전부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3개 그림만 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름 한번 붙여보죠. 매년마다 같잖아 이거 노란색은. 같은데 뭐 같은 거예요? 그지? 그래서 원리금이 같다 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 쓴다고 쓸 때. 됐죠? 자, 두 번째 보니까요. 또 가볼게요. 현재 보니까 이 금액은 매년마다 점점 맞아? 올라가지. 올라간다 해서 점정 또는 최정 같은 말이에요 이거. 예? 그 다음에 얘는 점점 뭡니까? 떨어지는 거지. 떨어진다 해서 뭐랍니까? 체감식이지. 요 같은 말이 뭐냐? 원금 균등이에요. 균등. 예? 조심할 건 절대 요 말 혼돈하면 안 됩니다. 원리금과 원금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원리금, 원금, 이자 합계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꼭 하실 게 있죠. 요 2개 차이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 매년마다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한번 봐보자고요. 실제. 이런 거요. 내가 현재 10억이라는 돈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금리가 고정금리 10%인데 매년마다 원금이자 갚는데 10년 동안 돈을 갚을 목적이랍니다. 그럼 이때 보니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 매기마다 원금 지급액과 이자 지급액 합친 게 뭐죠? 원리금 상환액이죠. 이게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봐보자고요. 첫 번째 보니까 일단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원금 균등부터. 원금 균등 말 뜻이 뭐예요? 매년마다 원금은 똑같이 내는 거지. 그래서 자, 일단 대출 기간 몇 년? 대출액.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 이렇게 갚는 방식이 원금 균등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보니까요.
이자 지급액은 반드시 남아있는 잔금에 대해 이자를 곱해줍니다. 뭐 첫해 이자 얼마요? 10억에 10% 합치면 얼마요? 원리금 상환액은 2억이지. 그 다음에 1억 갚았어 이제. 갚으면 남아있는 잔금 9억 남아있지. 여기다 이자 10% 얼마? 9천. 합치면요? 1억 9천. 또 1억 갚았지. 남아있는 잔금 8억. 그럼 이자 얼마? 8천. 원리금 합계는 1억 8천. 자, 그럼 보세요. 현재 보니까 원리금 상환액은 2억, 1억 9천, 1억 8천, 1억 7천 매년마다 똑같은 금액씩 감소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직선으로 감소한다고 이게. 그죠? 그리고 원금 상환액은 매년 뭡니까? 얘는 똑같지 이거. 그죠? 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 첫해 1억 9천, 8천, 7천 동일한 금액씩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자, 두 번째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은 여기 있는 원리금 상환액이 매년 똑같은 이게 매년. 나중에 알겠지만 제가 미리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줍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대출의 현이 얼마죠? 10억이지. 자, 잠시 우리 아마 거기 있는 강의 노트 38페이지인가? 38페이지 있네. 38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적용표가 있죠. 저당 상수 10년 얼마? 요 값이 0.16, 0.16 요게. 이를 구합니다. 구할 때. 그럼 매년마다 이는 얼마씩 갚는 거예요? 여기 갚는 거예요. 그럼 이때 보니까 자 가보죠 이제. 첫해 보니까 이자가 10억에 10%인 게 이자 얼마요? 1억이지. 여기 있는 금액과 이 금액 합친 게 얼마 돼야 됩니까? 그럼 결국은 첫해 원금 갚은 게 얼마요? 6천이지. 그죠? 그럼 이제 원금 6천 갚았어. 남아있는 잔금 9억 4천 남아있지. 그럼 2년째 보니까 10%에 9억 4천 이자 얼마? 9,400. 요 금액과 합친 금액이 요 금액 나야 되지. 그죠? 이 값이 얼마냐? 6,600. 그죠? 또, 자, 여기 있는 돈을 이 갚으니까 남아있는 잔금은 8억 7,400. 이자 금액은 8,740이죠? 10% 붙으니까. 이런 형태로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원금 상환액은 점점 뭐하지? 올라가지. 이렇게. 이자 지급액은 첫 해는 1억, 그 다음에 9,400, 8,740. 요 크기가 같습니까? 다르지. 초기에 좀 훨씬 많이 크지. 그죠? 따라서 이렇게 감소한답니다.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뭘 하는가 하면 여기 있는 공통된 특성 아셔야 돼. 잘 보세요. 첫 번째 이거요. 보세요. 똑같은 조건에서 같은 게 있어. 뭐 같은 거면 여기 같잖아요. 첫해. 그죠? 첫해 있는 이자 지급액은 원금 균등이도 원리금 균등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공통점이 뭐 있냐? 둘 다 이자 지급액은 시간이 경과되면 점점 뭐 한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따라서 일단 거기 우리 강의 노트 보니까 잘못된 게 있어. 41페이지. 자, 잘못된 게 고정이자 우측에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공통점에서 첫해 뒤에 뭐나 있습니까? 원리금 상환액이죠. 여기 보세요. 거기 지금 잘못된 거예요. 원리금 상환액이 아니라 뭐가? 다시. 이자 지급액이라 바꿔 쓰라고. 원리금 상환액 대신 바꿔 쓰세요. 이자 지급액이라 쓰라고. 뒤에 건 다른 거. 네, 다른 거예요.
다시요. 자, 이 말은 첫해 이자 지급액은 같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다시 볼게요. 두 번째 공통점. 이자 지급액은 점점 뭐한다? 감소한단 말이 뒷말이야. 뒤에 있는 말이. 되었어요? 그 두 개에 대한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자, 그다음요. 요 최정식만 갖고 있는 특징을 좀 적자고요. 자, 첫 번째 뭐 있냐 이겁니다. 젊은 계층에게 유리한 방식이 뭐냐? 최정식이랍니다. 젊은 계층에게. 자, 물어보자고요. 소득이 낮은 금방 이 직장자 같은 젊은 계층들은 만약에 집을 샀을 때 이런 방식을 낸다면 이 이자에 대한 부담 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초기는 소득이 낮은 만큼 적게 내고, 근데 월급이 올라가는 걸 맞춰 점점 내면 감당할 수 있겠지. 그래서 훨씬 더 젊은 계층에 유리한 방식은 최정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나중에 할 건데 그냥 적어 놓으세요. 얘도 초기에는 남아있는 잔금이 더 커. 그래서 부의 상한이 발생합니다. 부의 상한. 그러니까 부의 상한은 아까 설명했어요. 초기에 최초 빌려간 돈보다 남아있는 잔금이 더 클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 초기에는. 하여간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면 요것만 딱 그리시면 돼. 요까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 정리합니다. 자, 일단 거기 기억본 가볼게요. 기억이 뭐죠? 원금, 균등. 뭐가 같은 거요? 원금이 매년 동일한 거지. 자, 니은번 갑니다. 원리금 균등이죠? 뭐가 같은 거요? 원금과 이자 합계금이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니얼번. 자, 니얼번 이래 써놨죠. 원리금 상환부담 써놨죠. 자, 여기다 앞에 좀 써놓으세요. 초기 원리금 상환부담 써놓으세요. 초기 원리금 상환부담. 니얼번. 그래서 하면 정확합니다. 리얼번은 초기 원리금 상환부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초기 앞에 이 초기지. 그죠? 원리금 상환부담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원금 균등. 두 번째 원리금 균등이죠. 세 번째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미연번. 미상환 잔금이 가장 낮단 말은 초기에 많이 갚아야 되지. 그죠? 여기 보세요. 초기에 누가 제일 많이 갚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는 자금이 가장 적다는 거야. 두 번째, 원리금 균등 가장 높은 게 세정식. 그렇게 하시면 돼. 됐죠? 자, 여기까지 봤으면 지금부터 OX 문제 풉니다.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27번부터 할 거예요. 27, 28번. 27번부터요. 자,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대출 실행 시점의 총 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고, 총 부채 상환 비율 그런 거 있으면 가장 많이 갚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출 실행 후에 10년이 되는 시점에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방식이다. 여기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가장 많이 갚는 방식이 누구예요? 초기는 남아있는 잔금이 가장 낮은 방식이 누구예요? 그 말이에요. 거기 있는 10년 경과된 후에, 그죠? 대출 비율이 가장 낮단 말이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돈이 훨씬 적다는 거지. 그런 형태 시험 낸다고. 여기 좀 약간 까다로운 문제인데 다시 볼게. 이제 28번요. 28번. 요거 묻는 거 여러분들, 요놈과 요놈의 두 개 공통점이 뭐냐 묻는 거야. 공통점 아까 뭐라 했어? 첫 해는 뭐가 이자 같은 거 이 같습니까? 아니지. 그죠?
월부금이 뭐냐? 원리금에 의해 이 같은 게 아니라 이자 지급액이 같다 묻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29번은요. 대출 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의 원리금보다 많다. 자, 이거 묻는 거요. 원리금 이거죠? 상환액이 초기는 둘 중에 누가 많다? 원금 균등이 많다 묻는 거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쉬운데 조금만 실수하면 틀리기 쉽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건 이런 그림들이 훨씬 빠릅니다. 정확히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0번으로 갑니다. 30번.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에 자, 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 잔액이 원금 균등이 더 많이 갚았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잔금은 더 적겠지. 그래서 더 적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한 형태로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책 볼게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체킹합니다. 자, 일단 우리 책에 보니까 332페이지로 가보자고요. 네, 큰 3번 밑에 양갈로 1번 고정 2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고정 2절 말 뜻이 뭐예요? 한 번 정해진 금리는 대출 기간 내내 계속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건데 우리 거기 갈로 1번과 갈로 2번이 있어요. 시장 이자율이 올라갈 경우 떨어질 경우에 그거 묻는 건데 자, 물어보죠.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요. 아까 했던 거요. 차입자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응? 차입자는 유리한 거지. 아까 했던 조기상 같은 말이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계약했던 건 10%인데 지금 현재 12%야 보니까. 그럼 계속 가야 되지. 거꾸로 저기 있는 갈로 2번은 시장 이자를 하락한다 이 말 나오는 순간 차입자는 무조건 조기 상환이 유리하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변동금리가 먹기 이제 변동금리는 밑에 갈로 1번 갑니다. 가변 이자율 저당이 있어요. 우리 그 설명된 게 많지만요. 그 말은 이렇게 좀 보세요. 우리 설명을 좀 쭉 빼버려서 사실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이 두 개 보통 거의 잘 쓰진 않습니다. 문제 잘 안 낸다고. 약간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적어도 꼭 기억한다면 요 두 개만 좀 기억하시고 재협성과 가격 수준 조정 저당만 기억하시고 이건 그냥 통과하세요. 커내미 갖지 말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뒷장 가보겠습니다. 재협상 가볼게. 재협상 보니까 키워드가 있죠? 뭐 있습니까? 뭐를 두 줄 있네. 일정 기간 단위로 차입자 대출 간의 재협상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다음에 갈로 4번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 있습니다. 이건 쭉 다 읽어보시는데 여러분 무조건 읽어보실 때 여기 있는 요 세 개만 딱 기억하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 이 자율을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잔금을 변동시킨다. 이때 쓰고 있는 이 점은 실질 이 점은 쓰라. 근데 때에 따라 초기에 보니까 남아있는 잔금이 더 큰 부의 상환이 발생할 있다.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자, 그 다음요. 이제 지금부터 저기 뭐 있습니까? 335페이지 큰 4번 저당 상환 방식입니다. 자, 일단은 설명이 쭉 많은데 줄만 끊은 좀 끊어자고요. 첫 번째 보니까 양갈로 1번 원금 균등 상환이죠. 얘는 이 중요한 게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한 거죠. 그죠? 현재 뭐 같은 겁니까? 원금이 균등한 방식이다. 또 이자는 대출 잔액을 쭉 해서 이자는 뭡니까? 감소하지. 그죠? 그다음에 양갈로 2번 원리금 균등 갑니다. 원리금 균등은 동그라미 1번 뭐가 동일합니까? 원리금 상환액이죠. D장 가볼까요?
뒷장을 보니까 거기 있는 동그라미 2번만 체킹하시고 초기에는 원금 상환분보다 이자 지급액이 많다. 보세요. 실제 볼게요. 여보세요. 초기에는 원금 얼마예요? 6천이지. 이자는요? 그건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이자 지급액이 얘보다 많습니다. 많지만 나중간 반대돼. 나중간 뭐지? 원금이 훨씬 더 많이 내고 이자 지급이 더 적다고 이게. 응? 그렇게 설명한 게 누구냐? 거기 있는 2번.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갈로 3번 갑니다. 최정식 상환 방식은 동그라미 1번. 첫째 줄만 줄 거는 초기 상환액은 적고 기간이 지나면 점점 증가한다 이 말 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기억, 니은, 디귿번 줄 거 넣고 미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정갈이 높은 차입자 유일한 방식이다. 그럼 동그라미 2번 줄 거 넣고 초기에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만. 다시 그러면 337페이지 있는 확인 지문 학습. 자, 첫 번째 보기 기억번 갑니다. 차입자의 첫 해 월 불이익이 가장 적은 대출 방식 제일 적게 했는데 누가? 최정식이죠. 그죠? 니은번 가볼게. 첫 해 월 불이익을 납부한 후에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해야 할 미상환 잔금. 미상환 잔금이 가장 적은 방식은요. 이 말 앞에 많이 내야 되지. 제일 많이 내는 누구죠? 원금 균등이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뭘 보는가 하면 뒷장 가보겠습니다. 뒷장의 밑에 보충 설명이 있죠? 338페이지. 그거 기억하시고. 그 세 개, 네 개입니까? 보충 설명 있는 그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겠네요. 그냥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거기 있는 341페이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할게요.